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야간 서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으로 이 밤중에 책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난초도둑이라는 책입니다. 현대문학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수잔 올린 지음입니다. 75쪽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난초는 지구상의 꽃식물들 중에서 가장 진화된 종류로 여겨진다. 형태도 특이하고 색깔도 유난히 화려하며 대부분 향기가 짙고 기관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 다른 식물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난초들이 왜 그렇게 특별한 식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한 가지 가능한 추측은 난초들이 아마도 운석이나 광물질에 의해 자연적으로 방사선이 조사된 토양에서 진화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방사선으로 인한 돌연변이를 통해 수없이 다양한 형태를 지니게 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인 것이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일까요? 제가 이제 난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난초에 관한 소설책을 이렇게 찾다가 이 책을 발견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네요. 이 책에서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난초에 대해서 야간 서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난초는 이제 식물 중에서 제일 진화한 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외떡잎 식물 중에서는 난초가 제일 진화를 많이 했고 쌍떡잎 식물 중에서는 국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난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난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내에서 많이 키우죠. 우리 뭐 승진하거나 개업하거나 했을 때 축하의 의미로 선물을 많이 하고요. 또 꽃이 예쁘고 향이 좋기 때문에 꽃도 그냥 예쁜 수준이 아니라 좀 뭐랄까 이 기품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 형태만 봐도 이 진화한 게 딱 보이잖아요. 다른 꽃들하고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꽃들은 뭐 이렇게 위아래나 좌우 구분이 그렇게 잘 없잖아요.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꽃잎이 나 있는 그런 단순한 형태인 경우가 많은데 난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아래 구분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되죠. 그리고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 되고. 근데 이 난초 같은 경우에 딱 보면은 그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혀처럼 삐쭉 나와 있는 꽃잎이 있거든요. 진짜 혀처럼 이렇게 크고 널쩍하게 이렇게 꽃잎이 쑥 나와가지고 밑으로 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혀설자를 써가지고 설판이라고 불러요. 이 설판은 난초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도구예요. 꿀벌을 유혹하는 뭐 벌 말고도 뭐 나비나 뭐 나방 뭐 벌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뭔가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은 꿀벌 난초 같은 경우에는 이 설판의 모습을 암벌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수펄이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짝짓기를 하려고 달려드는 거죠. 암벌인 줄 알고. 그래서 막 짝짓기를 하려고 그 어떤 행동을 막 하는 동안에 꽃가루가 몸에 묻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또 꽃가루를 그렇게 묻히고 날아가가지고 이제 수정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난초는 이 설판을 천적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벌한테. 그래서 수펄이 그걸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달려들 때 또 꽃가루가 수펄한테 묻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복주머니 난이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교활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 복주머니 난 같은 경우에는 순판이 물통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벌이 잘못하면은 그 안으로 물통 안으로 떨어지는 거죠. 벌은 이제 막 몸부림치면서 거길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꽃가루가 몸에 묻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이용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꿀을
주지도 않으면서 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3분의 1 정도의 난초가 이런 식으로 벌들을 그냥 속여 먹는 거야. 한마디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익이긴 하죠. 난초 입장에서는 꿀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 난초가 머리를 잘 쓴 거죠. 벌한테는 손해지만. 물론 뭐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또, 벌에게 꿀을 주는 난초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 달콤한 꿀물을 주긴 주는데, 이게 그 꿀을 줄 때 좁은 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막 이제 끌려 들어가면서 이제 꿀을 막 먹으면서 막 들어가다 보면은 그 관 끝에 쪽에 작은 돌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들이밀면서 딱 머리를 드는 순간 그때 그 작은 돌기에서 꽃가루가 발사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곤충의 눈 언저리에 딱 붙어가지고 단단하게 이제 달라붙게 만드는. 그래서 또 그 곤충이 다른 이제 꽃에 가가지고 머리를 막 들이밀고 막 하다 보면은 그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거죠, 사실. 그냥 막 꽃가루가 막 묻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거예요. 이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다 설계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단 하나의 동물을 위해서 맞춤형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그라에쿰이라는 난이 있는데요. 이 안그라에쿰은 우리 찰스 다윈, 아주 유명한 우리 진화학자 찰스 다윈이 요걸 이제 발견해가지고 연구하면서 유명해진 다윈난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제 꽃의 모습이 되게 좀 큰 별 모양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난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난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상한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꿀 주머니가 꽃 뒤로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 거예요. 긴 관처럼. 그래서 그 길이가 무려 30cm 정도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꿀은 그 꿀주머니의 맨 뒤에 쪽에 한 3, 4cm 정도? 그 정도쯤에서만 이제 꿀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그라에쿰의 꿀을 빨아먹으려면은 주둥이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길어야 되는 거예요. 다윈은 근데 그런 주둥이를 가진 나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날아다닐 때 뭐 주둥이를 이렇게 몸에 칭칭 감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윈은 기본적으로 이 난초가 쓸데없이 저런 이상하게 생긴 꿀주머니를 만들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윈을 비판을 했죠. 몇십 년 동안. 그때까지 그런 긴 주둥이를 가진 나방이 발견된 적도 없었고 하니까. 그런데 무려 41년이 지나가지고 다윈이 죽고 난 뒤에 결국 다윈의 생각이 옳았던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됩니다. 독일의 과학자들이 그런 나방을 발견한 거예요. 산토판 모르가니 프라에딕타라는 이름의 희한한 이름을 가진 나방인데, 얘가 바로 길이가 한 25cm나 되는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정말 주둥이를 쓰지 않을 때는 몸에다가 이 주둥이를 막 20바퀴씩이나 칭칭 감아가지고 날아다녔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윈이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죠. 참 기괴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곤충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이렇게 긴밀하게 맺을 필요가 있나 싶은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곤충을 잘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속이기도 하고 교활하게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낭비가 없습니다. 이 난초가 유혹하는 특정한 곤충들은 대부분 다른 꽃에는 가지 않고 또 같은 종류의 난초에 가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은 적은 양의 꽃가루만 묻혀놔도 다른 난초에 가서
수정에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막 그냥 다 있고 조금 막 다 돌아다니고 가리지 않고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완전히 다른 종류의 꽃에 가서 꽃가루가 막 묻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 이제 꽃가루 바지 수정은 실패하는 거고 꽃가루가 애써 만든 꽃가루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이 꽃가루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꽃가루만 전문적으로 막 이제 먹는 동물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난초는 정말 특정한 곤충을 잘 유혹해가지고 보내고 싶은 곳으로만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초 자체가 낭비를 워낙에 싫어해요. 그러니까 꽃가루 같은 경우도 그냥 아무렇게나 묻혀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윈이 이 난초가 꽃가루를 방출하는 그 방법에 흥미를 느끼고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그랬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바늘로 또는 뭐 낙타 털로 만든 솔, 뭐 연필, 뭐 손가락, 뭐 이제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제 도구로 난초에 꽃가루가 들어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여러 부분을 막 찔러봤는데 그게 아무데나 막 찌른다고 꽃가루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꼭 어떤 특정한 부분을 건드려야 나온다는 거예요, 꽃가루가. 다른 곳은 아무리 건드려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곤충이 정확하게 이 꽃가루를 잘 묻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곳까지 딱 들어왔을 때 그런 자세를 갖췄을 때만 꽃가루가 방출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낭비를 안 하는 거죠. 꽃가루를 아끼고 아끼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곤충을 정말 잘 이용하면 건강해질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제 저 멀리 있는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이 꽃가루를 탁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나에게 있는 유전자와 만나서 뭐랄까 아주 건강한 잡종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수분, 자기 스스로 막 이제 수분이 되면은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이런 거를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제 근친상간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유전자 다양성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약한 그런 개체가 생겨날 수가 있는데 난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은 심지어는 같은 꽃에 있는 그 꽃가루가 만약에 암술에 묻어버리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아예. 난 이럴 거면 차라리 씨앗을 안 만들겠다. 그런 거죠. 그 정도로 이 난초는 정말 이 식물 중에서 가장 이 어떤 잡종을 만들려는 그런 욕구가 강한 식물이다 라고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다 이렇게 술술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그 특정한 곤충이 동물이 환경 변화로 인해서 멸종을 해버리면은 그럼 이 난초도 꽃가루를 보낼 배달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격을 입고 난초도 멸종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리 곤충을 잘 이용해도 생각만큼 성공률이 또 높지가 않대요. 이 식물학자들이 1,000개나 되는 야생 난초를 15년 동안 관찰했는데 15년 동안 그 기간에 그 긴 시간에 꽃가루 바지에 성공한 난초가 23개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정말 확률이 작은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근데 물론 난초는 잘 죽질 않아요. 굉장히 뭐랄까 또 천적도 잘 없기도 하고 오래 산대요. 하여튼 이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내냐면은 딱 한 번이라도 꽃가루 바지에 성공하면은 얘가 이제 씨앗을 만드는데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은 씨앗을 수백만 개를 만들어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죠. 보통의 다른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껏해야 몇십 개 뭐 이 정도 만드는 데 비해서 난초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씨앗들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하늘 높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사방으로 흩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산책을 나간다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머리 위로도 이 난초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눈에도 안 보이고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많은 씨앗을 만들어가지고 사방으로 뿌린다라고 해요.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극소수는 좋은 환경에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또 거기서 또 생존력도 강하다 보니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서인지 지금까지의 난초의 전략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난초는 속지식물 중에서 가장 종류가 많고 정말 제일 큰 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곳에 또 이제 분포해서 잘 살아가고 있고 종류가 뭐 22,000가지나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는 인간까지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에 성공해가지고 수많은 인간들이 난초를 정말 열정적으로 수집하고 정성 들여서 키우고 여기저기 선물까지 하게 만들고 있죠. 근데 이 사실 난초가 처음에는 아주 우연한 행운 때문에 인간의 눈에 띄게 됐어요. 그 윌리엄 존 스웨인슨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브라질에서 이국적인 식물들을 이제 막 수집을 했는데 이제 영국까지 또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기나긴 항해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물들을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포장하는 재료로 이 식물들의 뿌리나 덩굴 이런 걸 이용했대요. 뭐 끈 같은 게 부족했나 봐요. 근데 하필이면 그 중에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어떤 난초류의 덩이줄기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영국에 이제 돌아올 때쯤 해가지고 그 덩이줄기에서 난초가 피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 꽃이 예쁘다.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되고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난초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인기를 얻게 되고 오르키델리리움이라고 하는 그 난초 열풍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난초가 운이 좋은 게 때마침 발달하고 있었던 그 유리 온실 이것도 아주 행운이었죠. 난초는 곤충들을 파트너로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곤충이 많은 그 따뜻한 더운 열대 아열대 지방 이런 데가 원래는 이제 고향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추웠기 때문에 난초가 자라기에는 사실 적합하진 않은 거죠. 하지만 당시에 이제 기술이 막 발달하면서 유리 온실을 이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하필이면 또 그때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1830년대쯤 됐을 텐데 그때 영국의 그 대번셔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지은 유리 온실이 너무 우아하고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부럽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너도 나도 유리 온실을 짓기 시작했고 거기서 또 이제 난초들을 막 키우고 또 막 수집을 하고 막 자랑을 하고 전시회를 하고 막 이제 많이 그랬겠죠. 그래서 아주 열풍이 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준 영향 뭐 이런 것들 한번 보면은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있죠. 이 바닐라가 바로 바닐라라는 난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바닐라는 멕시코의 그 동쪽에 있는 해안에 토토낙 쪽이 처음으로 키웠다고 하는데 15세기쯤에 그 아즈텍 사람들이 여기를 점령하면서 바닐라를 얻게 됐고 또 이제 16세기에 스페인이 아즈텍을 또 정복하면서 그 바닐라가 유럽에 소개됩니다. 근데 이 바닐라는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보는 그런 난초랑은 좀 달라요. 예, 덩굴성 난초라 해가지고 나무를 타고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10m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덩굴들에서 이제 손바닥만한 연노랑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 꼬투리에서 바닐라 향이 뽑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꽃 자체가 잘 안 피거든요. 이게 몇 년에 한 번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피고, 저도 난초를 이제 키워보는데, 꽃이 안 펴요. 진짜. 저번에 한번 진짜, 이 난초를 몇 년을 키운 거야. 거의 한 7, 8년을 키운 것 같은데, 작년인가
딱 한 번 봤어요. 처음에 살 때 한 번 펴 있었고, 이제서야 한 번 또 핀 거예요. 7, 8년 뒤에. 그러니까 이게 꽃이 또 핀다고 해서 또 다 이게 수정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정한 또 벌이나 벌새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열매가 너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아이스크림 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 소년이 이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1841년 인도양에 있는 레위니용 섬에 사는 소년이 작은 막대기와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바닐라 꽃을 이제 인공적으로 수정시키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벌과 벌새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마다가스카르, 인도네시아 뭐 이제 이런 쪽에 수많은 바닐라 농장이 생겨나게 되면서 바닐라 열매를 이제 많이 수확할 수가 있게 됐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바닐라, 천연 바닐라 향으로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을 다 만드는 건 아니고, 그걸 이제 흉내를 내게 된 거죠. 인공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석유 뭐 이런 데서 이제 인공 합성을 하겠죠. 아무래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먹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다 인공 바닐라 향이죠. 어쨌든.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이 난초와 관련해가지고 상상 속 여행을 떠나봐야 되는데요. 이 오큘러스 퀘스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볼 거냐면요. 그 소년, 아주 훌륭한 소년이죠. 바닐라를 인공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소년이 살았던 레위니용 섬으로 떠나봅니다. 네, 지금 우리는 레위니용 섬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도보다 이제 약간 큰 섬인데, 와, 여긴 진짜 다른 세상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생긴 데냐면은,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했잖아. 이게 이제 한 5만 년 전쯤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진 되게 젊은 섬인데, 그렇다 보니까 되게 섬 자체가 가팔라요. 큰 화산이 있고, 또 그 화산이 막 이제 또 폭발하면서 무너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 칼데라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이게 침식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와, 이 분화구가 정말 날이 서 있는 그 느낌 그대로예요. 막, 이게 분화구 높이가 지금 제가 보기에 그냥 봐도 한 1000m 정도 될 것 같은데? 와, 진짜 깎아지르는 듯한 이 분화구의 절벽이, 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저 끝까지, 와. 그리고 또 이제 그 분화구가 이렇게 파여있는 분화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화산이 폭발하고 막 이제 그랬나봐요. 그래서 그 분화구, 거대한 분화구 안에 또 정말 깎아지르는 산이 막 또 솟아있고, 와. 근데 또 그 깎아지르는 듯한 산, 이게 중턱에 조금 약간 이제 뭐랄까 이렇게 평평한 데가 있어요. 거기엔 또 마을이 있어요. 저런 데도 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와. 저기라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또 마을에 와 있는데, 와, 지금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야, 이거는 또 완전 다른 풍경이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은 한 1000m 이상 되는 거대한 벽이 진짜 깎아지르는 단 수직벽이에요. 그 수직벽에 뺑 둘러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360도 둘러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한 180도 정도 우리 눈앞에 있는 거기를 완전히 둘러 있는데, 그 깎아지는 듯한 그 벽 저 위에 구름이 이제 막 걸려 있는 거죠. 우린 그걸 이제 밑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구름이 그 위를 막 이제 타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름도 거기 걸려 있는 거죠. 이게 한 3000m 이상 되는 산이거든요, 화산이. 와. 야, 진짜 엄청난 풍경이네. 그리고 또 우리 뒤로도 보면은, 우리 뒤로도 이제 깎아지른 듯한 산이 또 있는 건데, 거기도 구름이 걸려 있고, 와. 이런 풍경이 또 있네요, 이 지구상에. 진짜 죽기 전에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는 아까 보면 이제 막 다 초원이었거든요. 막 풀만 있고 막 이제 그랬는데 여기는 또 막 되게 나무가 울창하고 그 이제 여기는 중간지대인데 저 밑으로 지금 또 한참 또 계곡이 엄청 깊게 있거든요. 이 마을 밑으로는 저 밑에는 또 이제 정글이겠죠. 되게 습한 기후에 아무튼 이제 난초나 이런 거는 저 밑에 그런 계곡 쪽이 많겠죠. 근데 여기는 뭐 정말 심심할 틈이 없겠다. 여기저기 구경 다니면은 저 위에 저 산 위쪽은 막 선선한 기후고 또 저 밑에 이제 바다 쪽은 또 이제 그 더운 그 습한 해양성 기후고 막 또 그러니까 그뭐 피서도 갔다가 또 다시 또 저 바다에 가가지고 또 바다를 또 즐기면서 자기가 계절을 선택해서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고요. 하여튼 정말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특이하고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떤 그런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난초 덕분에 정말 뜻밖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여행을 갔다 오기도 했는데 자, 오늘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을 드실 때 이 난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초의 정말 이 치열한, 치밀한, 또 교활한 이 진화, 정말 굉장히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진화를 할 수 있나? 정말 식물에게도 지능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난초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을 드실 때마다 정말 더 맛있고 많은 느낌이 또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꿈속 여행은 우리 레윈용 섬으로 당연히 가봐야겠죠. 우리 그 레윈용 섬에 그 분화구 속에 있는 마을에 가가지고 제가 꼭 대접해드리고 싶은 맥주가 있습니다. 도도 맥주라는 게 있대요. 레윈용 섬에 원래 살았던 도도새가 있는데 그 도도새가 이제 멸종돼가지고 그 도도새를 기념해서 이제 만든 맥주인데 이 맥주는 너무 레윈용 사람들이 사랑해가지고 수출을 안 한대요. 다른 데서는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레윈용 사람들이 다 먹어치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상상의 여행을 통해서 거기 가서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학이 빛나는 밤에 가족들이니까 먹을 수 있는 이 도도 맥주 오늘 제가 거기서 정말 이 꿈같은 풍경을 보면서 저 깎아지는 듯한 벽 위에 그 구름들을 보면서 시원한 맥주를 함께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뒤에 우리 레윈용 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